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진행자의 초콜릿까지 챙겨주는 따뜻한 분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별 말씀. 야, 요즘 열일하는 사람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네. 매일 뭐 하나씩 던져요. 네. 또 얼마 전에는 1센트까지 동전 생산을 중단한다. 네. 이제는 동전까지 관여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또? 그 1센트짜리 동전을 그 페니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 동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번 주 재무장관한테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예. 근데 더 이상 1센트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지 뭐 당장 유통을 중단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생산 중단의 이유는 한 가지 예산 낭비죠. 네. 제조 원가가 그 동전의 그 액면 가치 1센트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네. 손해라는 겁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1센트 동전 하나를 주조하고 또 이제 유통까지 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3.69센트. 그러니까 액면 가치 대비 거의 뭐 4배 가까이 들어간 셈입니다. 예. 전년 대비 제작 비용이 20%나 증가한 건데 이 미국 조폐국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1센트짜리 페니와 함께 5센트짜리 동전도 있거든요. 이걸 니켈이라고 부르는데 이 니켈과 페니의 생산량도 점차 계속 줄이고는 있어요. 지난해 페니 같은 경우에는 약 32억 개의 동전을 찍어냈는데 3년 전에는 53억 개였어요. 그거에 네. 비해서는 좀 크게 감소한 양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페니 생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번에 페니 생산이 중단되면 10년 동안 약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6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페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게 혹시 그 페니 생산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라고 하죠? 그 네. 구리 같은 거. 네. 이런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동전 생산 비용이 이제 실제 가치를 초과하게 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전에 들어가는 금속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 생산 비용이 올라간 것도 이제 요즘에 뭐 전자기기 부품이나 전기차에 정말 필수로 필요한 들어가는 그 원자재죠. 구리 수요가 또 많아지면서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인가? 네. 페니가 또 황동색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1센트는 이 황동색이어서 구리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1센트 페니가요. 1792년 미국 조폐국이 설립된 후 처음으로 만든 동전 중 하나인데 예. 원래는 지금보다 조금 더 크고 그 순수한 구리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예.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아연이 97.5%고 구리는 단 2.5%에 불과합니다. 1982년부터 이 구리 도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5센트짜리 동전 니켈은 구리 함량이 한 75% 정도 되고 10센트인 다임 그리고 15센트인 쿼러, 50센트 동전의 경우에는 구리 함량이 90%에 이릅니다. 네. 오히려 색깔은 다른데 반전이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멀쩡히 쓰던 동전, 친숙한 동전이었던 페니, 이걸 당연히 생산 그만둬라라고 누가 명령을 하면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페니 발행의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생산 비용 초과 외에도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듭니다. 소비의 많은 거래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시겠지만 전자결제 같은 그런 현금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좀 중요하지 않게 또는 좀 불편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버리는 동전의 양도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작년에 보도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인들이 연간 6,8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동전을 버린다.
이런 보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뭐 집에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거나 뭐 서랍 안에 굴러다니는 거, 소파 사이에 껴있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쓰레기로 버려진 동전을 말해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폐기물 처리 회사가 그 소각된 쓰레기에서 동전을 찾아서 분리해 세척하는 그런 보물찾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7년 동안 이 폐기물에서 동전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약 $10,000,000를 모았고 이 가운데 그래도 너무 진짜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구겨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동전들만 쫙 추려냈더니 한 $600만 정도? 한 8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럼 반대로 이 찬성론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찬성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어서 이제 찬성론자들이 또 이거 말고도 단골로 예를 드는 게 다른 나라의 동전 폐지를 이제 예시를 들고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센트 동전의 생산을 중단을 했고 그 이듬해에 공식적으로 유통도 금지를 했습니다. 네. 또 호주와 뉴질랜드도 꽤 오래전부터 최저 단위의 동전을 폐지를 했고요. 유럽에서도 뭐 에스토니아 등 12개 국가들이 뭐 1센트, 2센트 동전을 단계적으로 좀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반대 의견은 이제 페니 생산을 멈추면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이죠. 예. 미국 그 슈퍼에서 가격표 같은 걸 보면 뭐 1.99 아니면 9.99 네. 이런 가격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뭐 97센트 네. 뭐 3불 4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페니가 향후 시장에서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 그럼 이제 9로 끝나는 금액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의 맨 뒷자리가 5나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페니 다음 동전이 5센트짜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가격을 반내림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반올림을 할 테니까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특히 통계를 봐도 소득이 낮을수록 이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다른 나라의 사례, 뭐 앞선 사례에서 봤을 때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5센트짜리 사용을 늘리게 되니까 예산 낭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5센트짜리 니켈 동전은 단 2억 200만 개 정도만 생산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2년간 생산을 계속 줄여서 이제 90%까지 줄였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니켈 동전도 액면가 대비 생산 비용이 한 3배 가까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5센트 동전 하나를 만들고 유통하는데 14센트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센트가 없어지고 물건 가격이 5나 0으로 떨어지면 5센트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페니 생산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생산됐던 것이 당분간 유통은 계속 될 때니까 그러면 좀 시장에서는 혼란이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페니 생산이 중단이 돼도 유통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좀 어렵겠죠. 예. 현재 지금 시장에 이제 유통되어 있는 어딘가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들이 한 2,400억 개? 2,400억 예. 개의 동전이 뭐 자동차 바닥 어딘가에 아니면 분수대 바닥에. 분수대 많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그 빈 파스타 소스 병에 예. 뭐 TV나 아니면 저금통처럼 이런 곳에 이제 굴러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전은 언젠가는 이제 은행에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지폐와 달리 또 동전 같은 경우에는 잘 회수가 안 돼요.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파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를 때까지 계속 유통이 되죠. 근데 동전의 평균 수명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 지금처럼 생산만 중단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퇴임한 뒤에 그 한참 뒤에도 계속 법정 화폐로 남아서 주머니 어딘가에서 이제 짤랑짤랑 거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헌법에 근거해서
재무장관이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조폐국의 새로운 동전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 그거는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로 생산을 멈출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유통까지 금지해서 완전히 폐지를 하려면 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페니를 없애자는 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매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 백악관이 언론이 이제 페니의 단계적 폐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고 논평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생산이 중단된 후에 좀 그래도 조용히 사라진 이 캐나다의 전철을 밟을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소식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영화관에서 팝콘에 붙는 세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특히 팝콘에 세금 붙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12월에 인도 정부가 그 인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인도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해가지고 GST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편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팝콘이었어요. 근데 팝콘 중에서도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인데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이라도 맛, 그다음에 브랜드의 여부, 그다음에 포장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세 가지로 다르게 세율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맛은 또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이 단순히 뭐 소금이나 향신료 아니면 뭐 칠리 파우더 같이 그 짠맛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극장에서 팝콘 파는 것처럼 갓 튀겨가지고 예. 그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이제 퍼서 판매가 되면 거기에는 세율을 5%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법상 이거는 준비된 채소나 과일, 식물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팝콘이 미리 포장이 되어서 밀봉이 되어 있거나 예. 거기에 이제 브랜드 라벨이 떡하니 이제 붙어 있는 팝콘이라면 거기에는 세율이 12%. 그리고 거기에 설탕이 첨가가 됐다면 무려 세율을 18%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튀겨가지고 소금만 쳐서 퍼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옥수수에 가깝지. 그냥 스낵으로 인정. 근데 그래서 5%. 근데 이 포장이 좀 탄탄한데? 이거 회사 이름도 붙어 있네. 그러면 이거는 공산품이지. 12%. 근데 달아? 설탕을 넣었어? 예. 캐러멜을 씌웠어? 야, 이거는 가공이 너무 많이 됐네. 그게 팝콘이냐? 설탕 과자지. 재과류로 분류한다. 그래서 18%. 이런 겁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복잡해요. 극장에서는 티켓도 당연히 팔지만 팝콘도 당연히 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이 티켓하고 팝콘은 이제 콤보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팝콘이 그 소금 맛, 캐러멜 맛도 있지만 뭐 우리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믹스 있죠. 네. 뭐 딸기 맛, 그다음에 초코 과자 맛.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팝콘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세율을 달리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팝콘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머리가 아파졌어요. 네. 소금 양념, 캐러멜 양념, 그리고 포장 상태 이런 팝콘을 앞으로는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영화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매점에서 팝콘을 팔 때 가격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팝콘 가격이 너무 오르면 오히려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인도도 우리나라 영화관처럼 거기에서 파는 팝콘이 꽤 비싸요. 그리고 영화관의 그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팝콘 세율이 이렇게 달라지고 높아지면 판매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극장에서 티켓과 팝콘을 콤보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또 어떤 티켓을 사느냐에 따라서 팝콘에 적용되는 세율이 또 달라진대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화 티켓의 12%의 GST가 과세되는 그 티켓의 경우에는 번들로 함께 제공되는 그 팝콘이 소금만 쳐서 즉석에서 퍼서 파는 팝콘이라고 하더라도
티켓에 12%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12%의 적용이 그러니까 12%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영화 티켓이 만약에 18%의 세율이 붙었다. 그러면 그게 소금 팝콘이라도 그냥 18%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야. 아니 팝콘 하나로 무슨 세율 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런 팝콘과 같은 데 붙는 방금 설명해 주셨던 이런 세법이 GST 세법, 뭐 세율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GST 상품들도 세금을 이런 식으로 부과합니까? 그 극장에서 파는 팝콘만 인도의 GST 세율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됐었던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코코넛 오일과 관련된 상품이었어요. 예. 이 코코넛 오일은 인도 요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데 이 코코넛 오일이 식용유로 분류가 되면 5% 네.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코코넛 오일을 인도인들이 또 이제 머리 헤어를 관리하는데 그런 제품으로도 많이 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관련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코코넛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헤어 케어 제품으로 분류가 되면 여기에는 또 18%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 과세 문제가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인도 대법원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코코넛 오일은 식용유다. 미용의 기준을 충족하는 코코넛 오일은 헤어 오일이다. 이렇게 브랜드가 상품의 분류를 결정할 거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복잡하기만 할 것 같은데. 인도에서도 사실 이제 팝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 영화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간식인데요. 원래는 일괄 5%의 세금만 부과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가 그 세금 분류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개선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GST가 도입된 것도 제품과 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 구조를 좀 명확하게 또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간접세들을 없애고 나름 간소화한다고 해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만 놓고 보면 이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 과세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비난이 따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인도에는 이제 가장 높은 상품 및 서비스세인 GST 세율이 28%예요. 근데 그거는 명품 사치품처럼 어떤 개인의 삶의 좀 편안함이나 즐거움 또는 그런 걸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텔, 레스토랑, 뭐 헬스클럽, 스파, 뭐 미용실, 수영장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인도 소비자들은 이 GST 과세 체계 때문에 불만을 넘어서서 거의 뭐 분노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상황을 풍자하거나 비판을 하는 그 밈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팝콘 업자라면 제일 먼저 이런 조세 회피를 위해서 애매모호한 맛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든 싸게 팔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진짜 불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보죠. 필리핀이 요즘 쌀값 폭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빠졌다 이런 뉴스가 있다고요? 네. 필리핀 하면은 뭐 쌀이 주식일 테니까 쌀 농사를 엄청 많이 지을 것 같고 또 계단식 논 이런 것도 좀 떠오르면서 쌀이 굉장히 풍족할 것 같은 좀 막연한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실상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입니다. 네. 과거에 필리핀은 인구 대비해서 쌀 재배 면적이 풍족을 했고 충분했고 기존 생산량 대비 이제 2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녹색혁명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수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그 인구 증가가 생산성을 또 앞지르고 또 정치적 혼란 또 그리고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좀 소홀하게 되면서 자급보다는 수입에 치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쌀 농사를 짓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쌀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됐죠. 네. 그랬던 필리핀이 최근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나라에서 식량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23년부터 극심한 쌀값 상승을 겪었는데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쌀값 연간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고치인 2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정부가 그래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28년까지 이 쌀 수입 관세를 기존의 35%였던 거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이 수입하는 쌀의 80%는 베트남에서 옵니다. 사실 쌀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매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가 예측이 상당히 많이 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인데 네. 이렇게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 가까울 정도로 급등한 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필리핀도 이상기후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상기후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 탓을 하는 요인들도 좀 목소리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쌀 생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7, 80년대에 필리핀을 통치했던 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그 대통령이고요. 그 왜 대통령궁 지하에 그 명품 구두와 뭐 핸드백 가득 모아놨다 했던 그 유명한 이멜다 여사의 그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2022년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이 농무부 장관을 겸직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은 농업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이렇게 겸직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았고 또 소금, 설탕 그리고 식재료의 필수품인 양파까지 가격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2023년 11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농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바가 있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군요. 나름대로 그러면 실무장관이 이제 들어섰으니까 당장 바로 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재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네, 조금 늦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예, 그래도 뭐 금년간에 해결이 돼야지 이거 주식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이거 필리핀 국민들도 살겠습니까? 네. 뭐 좀 빨리 다른 나라 얘기지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원래 예전에는요, 이 필리핀이 농업 강국이어서 우리 통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전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재배하는 거 연구하려고 필리핀 가서 연구하고 거기서 맞아요. 우리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이에 또 바뀌었네요. 네. 예, 오늘도 전 세계 여기저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초콜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